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2에서 3회 기출문제를 풀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컴퓨터 일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은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할 때 배웠었는데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기억 장치를 배웠었습니다. 그쵸? 파트 1에서 기타 기억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캐시 메모리도 봤었고요. 가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 버퍼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 기억 장치, 즉 가상 메모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가상 메모리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입니다. 즉, 저희가 컴퓨터에서 일을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었죠. 인간의 신체 부위를 비유를 하자면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보다는 큰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보조기억 장치는 상대적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크지만 가격이 저렴해요. 자, 아무튼 이 가상 메모리 기법은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이 가상 메모리였습니다. 그쵸? 자, 해당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가상 메모리에 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1번 문제의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보조기억 장치 같은 큰 용량의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개념이 가상 메모리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이 저렴해요. 자, 아무튼 이러한 보조기억 장치 같은 큰 용량의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의 용량이 큰데 해당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클 때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함으로써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의 실행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매핑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3번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소 체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소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할 때 어디에 위치를 시킬지에 대한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주기억 장치는 주소 체계가 A, B, C, D로 가고, 보조기억 장치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주소 체계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해당 부분에서 보조기억 장치의 주소 체계를 주기억 장치의 주소 체계에 맞게 변환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변환이 필요한데 해당 부분이 매핑, 뭔가 이제 매치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 매핑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기억 장치의 주소 체계와 보조기억 장치의 주소 체계가 다를 텐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그 주소 체계가 다른 것에 대한 매핑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4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가 당연히 CPU에 접근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값이 비싸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처리 속도는 오히려 느려진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상 기억 장치를 사용하면, 즉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면 처리 속도는 다소 느려집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멀티미디어면 말 그대로 멀티 다중이 되겠죠? 미디어면 어떤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매체, 즉 다양한 매체들이 되겠는데요. 자, 다양한 매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오디오, 텍스트, 비디오와 같은 이런 여러 매체를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표준화는 그래픽, 오디오, 문서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멀티미디어가 다양한 매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자,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대표적인 정지 화상 표준으로는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JPEG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GIF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그래픽과 관련해서 학습을 파트 1에서 하긴 했었는데, 자, 해당 부분,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JPEG이 맞고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GIF가 맞습니다. 자, 우선은 손실 압축 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파일이 있는데, 어떤 파일을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서 어떤 파일로 압축이 될 거예요. 해당 파일을 복원을 하게 됐을 때, 이때 100% 복원이 안 되고 일부 손실이 있는 것을 손실 압축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손실 압축 기법은 반대겠죠. 어떤 파일을 압축을 하는데요. 압축을 한 파일을 복원을 하게 됐을 때 그대로 복원이 되는 게 무손실 압축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말 그대로 손실 압축 기법, 무손실 압축 기법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JPEG은 맞는 설명입니다. JPEG 같은 경우는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GIF 같은 경우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국제 표준 규격인 MPEG은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윈도우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파트 1에서 동영상 파일 형식 관련해서 봤었는데 보기 3번의 설명은 AVI 형식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 AVI인데요.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므로 윈도우에서 별도의 장치 없이 재생 가능한 파일 형식은 AVI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설명은 잘못되었네요. 그쵸? 해당 부분의 설명은 AVI 형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되었고요.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해당 부분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에 해당 파일 형식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ASF라는 파일 형식이 대표적인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인데 가운데 있는 이 S가 스트리밍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ASF 보면 가운데 S를 기억하면 해당 파일 형식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다. 그쵸? 자, 따라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 AVI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재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 AVI 파일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 3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EBCDIC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문자 표현 코드에 대해서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저희가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도 간단하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실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문자 표현 코드에 관해서 훨씬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 1에서 문자 표현 코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BCD 코드가 있었고요. 해당 BCD 코드에서 B가 바이너리의 약자였었죠. 바이너리가 이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D 같은 경우는 데시멜이라는 약자가 되겠고 해당 단어의 의미는 십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CD 코드는 다른 말로 이진화 십진이라고 하는데요.
BCD 코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존 비트, 자, 두 개의 존 비트와 네 개의 디지트 비트, 즉, 한 문자를 표현할 때 6개의 비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의 6승해서 64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스키 코드가 있었죠.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3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지트 비트에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7개의 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2의 7승해서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BCD IC 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BCD 코드를 확장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 2진화 10진이 되고요. 해당 E의 약자가 Extended의 약자가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BCD 코드를 확장했다. 확장 2진화 10진이 되고요. 4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 즉 8개의 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256가지의 문자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니코드도 학습을 했었는데, 확장 아스키 코드 또는 아스키 코드, 어떤 표현이든 맞습니다. 아스키 코드를 16비트, 자, 컴퓨터에서 8비트는 1바이트가 됩니다. 용량 단위가 그렇게 되는데요. 16비트로 확장하여, 즉 2바이트로 확장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하는 국제 표준 코드가 유니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아스키 코드를 확장한 것은 유니코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류 검출 코드를 봤었는데, 페리티 비트와 해밍 코드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오류 검출, 교정 불가능,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 교정 가능했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암기하는 팁은 예전에 연예인 중에 샘 해밍턴이 있습니다. 그쵸? 샘 해밍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외국인 연예인인데 한국말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게스트가 말 실수하는 것도 교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문자 표현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확장 2진화 10진 코드로 BCD 코드를 확장한 게 이 BCD IC 코드죠.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특수 문자 및 소문자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특수문자 및 소문자 표현이 가능한 게 EBCD IC 코드고요. 참고적으로 BCD 코드 같은 경우는 영문 소문자는 표현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4비트의 존 부분과 4비트의 디지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이 BCD IC 코드 같은 경우는 4개의 존 비트와 그리고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8비트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4개의 존 부분,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4번이 왜 틀린지 보겠습니다. 최대 64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전혀 잘못되었네요. 자, 이 BCD IC 코드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8개의 비트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 2의 8승인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가 잘못되었네요. 네, 이 BCD IC 코드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8개의 비트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2의 8승 256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용어 중 선택된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의미의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 표현 방식에 대해서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셔야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비트맵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벡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트 1에서 학습했던 것 중에 그래픽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었는데요. 그 중에 디더링이 있었고, 모델링, 렌더링, 안티 엘리어싱, 모핑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더링 같은 경우는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기법이 디더링이었고요. 모델링은 이미지를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하는 기법이 모델링, 그리고 이미지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주는 기법이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3차원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렌더링의 과정을 거쳐서 3차원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안티 엘리어싱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거칠게 표현되는 현상이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경계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법이 안티 엘리어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엘리어싱이 계단 현상을 의미해요. 안티 없애준다는 거죠. 경계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법이 안티 엘리어싱이 됩니다. 자, 저희가 비트맵 같은 경우는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할 때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하죠. 해당 점을 픽셀이라고 하는데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해당 점이 작은 게 모여서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을 해요. 해당 부분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으로 이미지가 거칠게 보이는 현상을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트맵의 특징이 되죠. 아무튼 이러한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법이 안티 엘리어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모핑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 통합하는 기법인데 저희가 영화 볼 때 A 화면에서 B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것들이 모핑이 됩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 통합해주는 기법이 모핑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선택된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하는 기법은 모핑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하는 기법은 모핑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4번 문제에서 그래픽 기법을 봤었는데요. 해당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픽 데이터를 표현하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특징도 함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4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통신과 관련하여 P2P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파트 1에서 간단하게 학습을 했었는데 해당 개념 잠시만 좀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 대해서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중앙 집중 방식이 있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었고요. P2P 방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정리를 해보고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 집중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 있는 컴퓨터에 집중을 해서 해당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이 중앙 집중 방식이 됩니다. 자, 가운데에 어떤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모든 데이터를 가운데에 있는, 즉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이 중앙 집중 방식이 되고요.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와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쪽이 서버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요구하는 쪽이 클라이언트가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쪽이 되겠죠. 해당 부분이 서버가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저희 사용자가 자, 어떤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서버 쪽이 되고요. 정보를 요구하는 쪽이 클라이언트가 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와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된 방식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됩니다. 해당 방식은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P2P 방식인데요. 모든 컴퓨터를 동등하게 연결하는 방식인데 한쪽이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한쪽이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방식이에요. P2P 방식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피어 투 피어 방식, 두 컴퓨터를 동등하게 연결을 해요. 한쪽이 서버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제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서버도 되고 클라이언트도 되는 방식이 피어 투 피어, P2P 방식이라고 해요. 해당 방식은 주로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를 위한 기술로 사용이 되는 게 P2P 방식이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토렌트가 대표적인 P2P 방식의 파일 공유를 위한 기술의 예가 됩니다. 자, 아무튼 5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의 정답은 보기 1번이 되겠죠. 자, P2P 방식은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를 위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는 따로 볼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보기입니다. 2, 3, 4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를 위한 기술은 P2P 방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파트 1에서 소프트웨어를 분류해서 종류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었고요. 프리웨어, 애드웨어, 쉐어웨어, 데모 버전, 알파 버전, 베타 버전, 패치 버전, 번들까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의미에서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숙지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선 6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소스 코드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되었습니다. 자,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자, 보기 1번.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어떤 기업에서 어떤 IT 업체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게 주문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 3번 쉐어웨어. 쉐어웨어 같은 경우는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입니다. 자, 쉐어웨어는 체험판 느낌으로 해서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배포를 하는데 이와 비슷한데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데모 버전이 있었습니다. 데모 버전은 동일하게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데요. 데모 버전 같은 경우는 홍보의 목적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데모 버전과 쉐어웨어는 기능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홍보 목적이라는 의미가 나오면 데모 버전이 조금 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기법 중에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 중에 은행 홍보대사가 있어요. 자, 대구은행 홍보대사를 대대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대홍. 자, 데모 버전은 홍보가 목적입니다. 조금 억지 같을 수 있지만 안 헷갈리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 프리웨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가 리눅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잖아요. 운영체제는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 위치를 해서 운영체제 OS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였는데요.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사용하는 윈도우가 있죠. 그리고 유닉스도 있고요. 리눅스도 있어요. 자, 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소스 코드를 가지고 세계 각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소스를 수정해서 공개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해당 부분에서 또 오류 나는 부분을 수정하고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렇게 발전을 한 게 리눅스고요. 실제로 리눅스는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리눅스가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개인 설정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바로가기 메뉴란 거는 어떤 곳에서든 동일하게 마우스로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자, 아무튼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이제 메뉴가 나올 텐데 해당 바로가기 메뉴의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의 배경, 창색, 소리 등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테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조금 있다가 저희가 바탕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테마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A라는 테마가 있다고 하면 A 테마에서 배경은 어떤 거고 그리고 색은 어떤 걸로 하면서 소리는 어떤 걸로 하겠다 이렇게 모아둔 게 테마가 됩니다. 그리고 A 테마가 있을 거고 아니면 B 테마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바탕 화면의 배경 이미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바탕화면에 시계, 일정, 날씨 등과 같은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가젯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핸드폰에 저희가 위젯 설정을 하죠. 어떤 이제 달력 같은 거라든지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서 위젯을 설정을 하는데 위젯이랑 동일한 개념이 윈도우에서는 가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가젯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진 않고요. 해당 부분은 옛날에는 됐었습니다. 즉 윈도우 7에서는 가젯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윈도우 10에서는 가젯을 따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커말 시험 같은 경우는 현재 윈도우 10 버전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화면 보호기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 보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 2번, 4번 보기를 간단하게 저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 10에서는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은 따로 없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7번 문제를 저희가 간단하게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분이 바로가기 메뉴가 됩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개인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배경이라든지 색, 그리고 잠금 화면, 테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테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기 1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테마가 배경이라든지 색,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마로서 저장이 되는 거고 해당 테마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배경을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배경 사진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잠금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분에 화면 보호기가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화면 보호기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개념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드라이브, 다른 드라이브가 나오네요. 자,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C 땡땡, D 땡땡 같은 게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당 부분이 C 드라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D 땡땡이 D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같은 드라이브와 다른 드라이브에서의 이동과 복사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같은 드라이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가 있고요. C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C 드라이브 내에서 다른 경로로 파일을 옮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파일을 복사하려고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야지 복사가 되게 돼요. 그리고
다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자, C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D 드라이브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드래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복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파일이 있을 때 해당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이 되었는데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복사가 아닌 이동을 하려고 하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할 때 이동이 되게 돼요. 자, 해당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이 되게 되고요. 다른 드라이브에서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이동이 아니라 복사를 하려고 하면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되고요. 다른 드라이브에서 복사가 아닌 그냥 이동만 하려고 하면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해당 부분에서 만약에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헷갈리신다고 하면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FM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해당 설명이 FM이 되고요. 만약에 나는 FM대로 숙지하기 힘들다 하면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무튼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윈도우에서 컨트롤 키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와 함께 같은 드라이브 내의 다른 폴더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고자 할 때, 자, 복사할 때 컨트롤 키 쓰면 되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비연속적인 위치에 있는 여러 파일이나 폴더를 동시에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사용해주면 되죠? 그쵸? 자, 컨트롤 키 같은 경우는 비연속적인 위치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연속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Shift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Shift는 연속된 파일이나 폴더 선택 시에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즉, 어떤 파일이 이렇게 있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비연속적인 위치에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파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연속적인 범위가 선택이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보기 2번에 나타난 비연속적인 위치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마우스와 함께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시킬 때는 Shift 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ESC 키와 함께 시작 메뉴를 표시하고자 할 때 컨트롤 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즉 ESC와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시작 메뉴가 표시가 돼요. 즉 저희가 키보드에 시작 버튼이 있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ESC와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시작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이동할 때는 Shift 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컨트롤 키 같은 경우는 복사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비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Shift 같은 경우는 이동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 Shift 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면 어떤 대체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가기 메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가기 메뉴의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직접 캡처를 했는데요. 어떤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이 있는데 해당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바로가기 메뉴가 되겠죠? 자, 바로가기 메뉴가 되는데 해당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연결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특정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연결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메모장이 실행이 되는데요. 해당 메모장이 연결 프로그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파일을 열면 메모장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메모장이 연결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워드패드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은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는 창에서 사용할 앱을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이 있는데요. 해당 파일을 열기 위해서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연결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어떤 창이 나타나는데 해당 창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했는데 어떤 창이 나타나면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타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기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아래쪽의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메모장과 연결이 돼서 메모장에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메모장이 되겠죠? 그러한 것이 연결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메모장 말고도 워드패드라는 다른 연결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창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아마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데이터 파일도 삭제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은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프로그램과 어떤 데이터가 있는 파일은 완전 별개입니다. 즉, 제가 컴퓨터에서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파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프로그램과 어떤 파일은 완전 별개예요. 그래서 연결된 프로그램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 파일이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한다고 데이터 파일이 당연히 삭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실수로 컴퓨터에서 메모장을 삭제하면 거기 메모장에 연결된 파일들이 다 삭제되는 불상사가 당연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10번 문제와 관련된 FTP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되는데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어떤 규칙, 규약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파트 1에서 FTP에 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P 프로그램. 저희가 파트 1에서는 프로그램의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자, FTP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파일의 전송 수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파일의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TP 프로그램이 있을 때, 자, 경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A 경로가 있고요. B 경로가 있습니다. A 경로에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거고 B 경로에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건데요. 해당 파일을 전송하거나 수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파일에서 이름 변경도 할 수 있고요. 해당 파일을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운받은 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FTP 서버가 있어요. FTP 서버가 있으면
FTP라는 서버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 파일을 저희가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은 이후에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P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파일 전송할 때 어떤 FTP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FTP 모드에는 ASCII 모드가 있고 바이너리 모드가 있습니다. ASCII 모드는 텍스트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텍스트 파일일 때만 ASCII 모드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바이너리 모드가 됩니다. 바이너리 모드는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을 보낼 때 바이너리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텍스트 파일일 때는 ASCII 모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FTP 모드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ASCII 모드, 바이너리 모드가 있는데 ASCII 모드는 텍스트 파일일 때만 ASCII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나니머스 FTP라는 게 있네요. 익명 FTP라고 하는데 계정이 없는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FTP 서비스를 어나니머스 FTP라고 하고요. 그리고 FTP 계정이 있을 때의 URL은 이러한 형태가 된다고 하네요. 자,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이에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는데요. FTP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TP 서버에 파일을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죠. 전송하고 수신하고 파일을 삭제, 이름 바꾸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어나니머스 FTP는 말 그대로 익명 FTP가 되죠. FTP 서버에 계정 없는 익명의 사용자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나니머스 FTP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보기 4번이 되겠네요.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은 ASCII 모드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 모드로 전송하는 거죠. ASCII 모드로 전송하는 것은 텍스트 파일일 때만 ASCII 모드로 전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은 바이너리 모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하드디스크에 적용하는 오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관련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검사, 하드디스크나 SSD에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한대요. 자, 우선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경우는 보조 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즉, 보조 기억 장치에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복구 가능한 에러가 있으면 이를 복구까지 해주는 기능이 오류 검사가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물리적으로 검사를 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굳이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류 검사란 것은 보조 기억 장치에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고 복구 가능한 에러가 있다면 이를 복구까지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보면 오류 검사라고 있죠. 자, 오류 검사는 오류도 검사하고요. 해당 오류까지 제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각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자, 조각 모음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각 모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에 어떤 조각들이 있어요. 조각들이 있는데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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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들은 사용 안 하고 해당 부분 사용하고 사용 안 하고 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해당 부분을 말 그대로 이렇게 조각을 모아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조각난 상태, 해당 부분을 단편화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조각난 상태를 제거해서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줘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자,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해당 부분에 왔다가 해당 부분에 왔다가 자,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가까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고 하지만 디스크의 용량 증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용량 증가와는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왜냐하면 흩어진 조각만을 모아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용량 증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 모음 같은 경우는 단편화 제거, 즉 조각난 상태를 모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접근 속도가 향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면 해당 부분은 용량이 증가가 되겠죠. 자, 아무튼 간단하게 오류 검사를 보면서 오류 검사와 조각 모음 그리고 디스크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하드디스크 자체의 물리적 오류를 찾아서 복구하므로 오류 검사는 오류도 검사하고 복구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물리적 오류를 검사할 때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동안에도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예를 들어서 뭐 C땡땡이나 D땡땡과 같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동안에도 해당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하드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에는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은 예방과는 관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오류를 검사하는 것은 오류가 난 이후에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 있는 거는 백신 프로그램과 같은 게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과는 무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하드디스크의 속성창 도구 탭에서 오류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하드디스크의 속성창의 도구 탭에서 오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은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오류 검사에 관한 설명은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에서 봤던 개념을 간단하게 컴퓨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하드디스크가 있는데요. C땡땡 드라이브가 있고 D땡땡 드라이브도 있는데, 자, 해당 C땡땡 드라이브, 즉 C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일반 탭에 보면 디스크 정리라고 있네요. 그쵸? 자, 디스크 정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해 주는 게 디스크 정리가 되고요. 다음으로 도구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오류 검사라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복구 가능한 오류가 있다고 하면 해당 오류를 제거해주는, 즉 복구까지 해주는 기능이 오류 검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류 검사를 하려면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살펴봤던 조각 모음,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조각난 상태를 제거를 해서 흩어진 조각을 모아주는, 즉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해당 조각 모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각 모음을 수행하려고 하면 해당 부분을 눌러서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인데요. 12번 문제 보기 전에 관련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네요. 말 그대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로 클라이언트 측 언어와 서버 측 언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서버 측 언어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 언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요. 자, 네이버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라는 서버에서 어떤 관리를 할 때 해당 부분을 만드는 게 서버 측 언어고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저희 사용자가 이용을 하잖아요. 사용자 페이지에서 보이는 게 클라이언트 측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클라이언트 측 언어와 서버 측 언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측 언어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측 언어에는 말 그대로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에 어떤 사이트 중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회원가입 페이지라든지 상품 관리 페이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게 서버 측 언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클라이언트 측 언어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할 것은 서버 측 언어의 종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 부분 서버 측 언어에는 JSP가 있고요. 그리고 ASP가 있고요. PHP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끝에 다 P로 끝나네요. 아무튼 서버 측 언어의 종류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 측 언어 중에 JSP와 ASP의 특징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자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문제에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출제가 될 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해당 서버 측 언어를 다르게 표시를 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 측 언어 종류와 JSP, ASP의 종류를 기억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JSP를 한번 볼게요.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로 JSP에서 앞에 J가 자바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바라는 언어의 특징이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즉, 플랫폼이라는 게 운영체제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해당 자바로 작성된 언어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도 작동을 하고요. 아니면 모바일이나 유닉스, 리눅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JSP도 동일하게 자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AS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서버 측 언어로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기억할 거는 서버 측 언어 기억해 주시고요. JSP와 ASP의 특징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JS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JSP는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측 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관리하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데요. 자, 웹 서버 측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웹 환경에서 작동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보기 2번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고요. 자, 아무튼 웹 환경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요. 보기 3번입니다.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만 실행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자바는 플랫폼이 독립적이에요. 즉,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실행 가능한 것은 ASP 언어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HTML 문서 내에는 이러한 형태로 작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해당 부분도 그냥 눈에 조금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HTML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해당 문서 안에서는 그냥 구문 형식이 이런 식으로 구문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구문 형식이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묶어서 삽입을 하게 되는데, 보기 4번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눈에 익히는 정도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JSP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앞에 J가 자바의 약자라고 했었습니다.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하므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 설치된 기본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기본 프린터는 파트 1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는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가 되는 것이죠. 즉, 저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이렇게 한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컴퓨터에서 만약 저희가 인쇄 명령을 내리게 됐을 때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한 대만 지정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기본 프린터도 삭제를 할 수 있고 기본 프린터를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서를 보내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가 된다고 했었죠. 보기 1번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여러 개의 프린터가 설치된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 각각 한 대씩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저희가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한 대만 지정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트워크 프린터를 한 대, 그리고 로컬 프린터를 한 대로 지정하게 되면 기본 프린터가 두 개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본 프린터를 다른 프린터로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당연히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로컬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해당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로컬 프린터고요. 네트워크 프린터 같은 경우는 공유해서 사용하는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아무튼 네트워크 프린터든 로컬 프린터든 간에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한 대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계산 속도 단위가 느린 것에서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는 저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센티미터가 미터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cm가 1미터가 되고 이러한 단위들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단위들은 저희가 외워주듯이 컴퓨터에도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는 즉 계산 속도 단위와 동일한 말이 되겠죠. 자, 처음에 밀리세컨드가 있고요.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fem토세컨드, 아토세컨드가 있습니다. 자,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fem토세컨드, 아토세컨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계산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해당 부분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외우는 팁을 좀 드리자면 아래쪽에 있는 키보드판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키보드판에서 어떻게 외우냐면요. 처음에 M부터 시작을 해요. 자, M에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노세컨드.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피코세컨드.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fem토세컨드.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토세컨드. 자, 그러면 순서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1번, 2번, 위쪽으로 가서 3번, 4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키보드에서 외우면 실제 시험장에서 좀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fem토세컨드, 아토세컨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나열해보면 fem토세컨드, 아토세컨드 이렇게 처리 속도 단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자, 해당 부분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 즉 계산 속도 단위였다고 하면 두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메모리의 저장 용량 단위도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저장 용량 단위는 킬로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메가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가 있고요.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 용량 단위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까지 저장 용량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컴퓨터의 저장 용량 단위는 쉽게 외우시는데 이 처리 속도 단위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키보드 판을 기억을 하면 좀 덜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즉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장치는 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채널이라는 개념을 보기 전에 저희가 배웠던 캐시 메모리를 한번 볼게요.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개선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였다. 그쵸? 중앙 처리 장치가 가장 빠르고요. 주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를 해서 이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개선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였고요. 그리고 채널 같은 경우는 주변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받아와서 CPU 대신 입출력을 관리하는 장치예요. 즉,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장치가 채널이라는 장치가 됩니다. 자, 입출력 장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프린터도 있을 수 있고 모니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장치들이 있는데, 자, 중앙 처리 장치가 가장 빠르다고 했었죠. 해당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장치가 채널이라는 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해당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습니다. CPU가 컴퓨터에서 가장 빨라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개선하는 것은 캐시 메모리가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입출력 장치가 있는데, 자, 해당 입출력 장치와 CPU 간의 속도 차이를 개선하는 것은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해당 그림만 기억을 하시면 헷갈릴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CPU가 가장 빠르고요. 주기억 장치와 CPU 간의 속도 차이를 개선하는 것은 캐시 메모리, 그리고 CPU가 가장 빠른데 입출력 장치와의 속도 차이를 개선하는 것은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에 보면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바로 채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학습은 했었는데 정보통신 관련 용어를 한 번만 더 리뷰를 하고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쿼터스 컴퓨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팅이 가능한 환경을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죠.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언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합니다. KT의 기가진이 SKT의 누구, 카카오의 헤이 카카오 같은 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자, 마이닝이 어떤 채굴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자, 대량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추출, 즉 마이닝을 하는 거죠. 대량의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고 이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데이터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더링과 핫스팟이 나오는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기기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이 테더링이나 핫스팟이 됩니다. 테더링 같은 경우는 1대1 연결을 의미하죠. 주로 블루투스나 USB 등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게 테더링이 되고요. 핫스팟 같은 경우는 1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한 친구가 핫스팟을 키게 되면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1대 다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핫스팟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테더링 아니면 핫스팟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자,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은 테더링 아니면 핫스팟이 되죠.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해당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인쇄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케이블의 연결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프린터의 기종과 프린터 등록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컴활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도 보기 1번과 2번이 맞는 설명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보기 3번입니다. 프린터의 스풀 공간이 부족하여 에러가 발생한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스풀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인데요. 자, 스풀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풀은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프린터로 전송하는 기능이 스풀이 됩니다. 해당 스풀이라는 기능이 컴퓨터에 왜 존재하는지를 보게 되면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컴퓨터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프린터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프린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 처리 장치 CPU에서 프린터에 어떤 출력을 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해당 프린터가 작업을 할 때까지 CPU가 기다린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CPU와 프린터 사이에 어떤 하드디스크를 두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두게 됨으로써 하드디스크에 인쇄할 내용을 미리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터로 전송을 하는 기능이 스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쇄할 내용을 미리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두게 되면 프린터가 끝날 때까지 CPU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업무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가 프린터로 전송하는 기능이 스풀이 되는데요. 보기 3번에 보게 되면 스풀 공간이 부족하여 에러가 발생한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스풀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시모스 셋업에서 프린터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 인쇄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시모스 셋업에 시험 인쇄라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7번 보기는 전혀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모스 셋업에는 시험 인쇄라는 게 없고요. 17번 문제에서는 스풀이라는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풀 어렵지 않죠? 중앙 처리 장치가 있는데 중앙 처리 장치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프린터가 프린터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프린터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가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터로 전송하는 기능이 스풀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방화벽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화벽 관련 개념은 학습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벽,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게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을 보게 되면 네트워크가 나가는 통로를 이렇게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게 방화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방화벽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요. 자, 패킷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위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나갈 때 이러한 하나하나의 단위를 패킷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게 방화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해킹만 막는 거죠. 그리고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방화벽의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겠죠? 이게 방화벽의 역할이 됩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컴퓨터가 있을 때
이렇게 방화벽이 있게 되면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방화벽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특정 연결 요청을 차단하거나 차단 해제하기 위해 사용자의 허가를 요청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맞는 설명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요. 외부에 있는 어떤 곳과 통신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통신을 해야 되면 해당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허가를 요청을 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다음으로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할 경우 기록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대한 성공한 연결 시도와 실패한 연결 시도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즉, 방화벽의 기능 중에 연결 시도를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위험한 첨부 파일이 있는 전자메일을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전자메일을,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유저가 전자메일을 열려고 해요. 해당 부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화벽 같은 경우는 내부로부터의 어떤 해킹이라든지 위험에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방화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험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의 위험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방화벽은 내부의 사용자가 메일을 여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보안 위협 형태에 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자, 우선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가 됩니다. 그쵸? 제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봤는데요. 그래도 관련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안 위협 형태는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기는 해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선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특정 서버에 대량 서비스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서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산 서비스 공격이 됩니다. 즉, 어떤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요. 주변에 여러 컴퓨터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요청을 해서 해당 컴퓨터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이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가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 훈련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분산 서비스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특정 서버에 계속 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해당 서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산 서비스 공격이 되고요. 다음으로 스니핑입니다. 스니핑은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것이 스니핑이고요. 그리고 스푸핑은 검증된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가 스푸핑이 됩니다. 그리고 키로거는 키보드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빼내는 행위가 키로거가 되고요. 그리고 피싱 같은 경우는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한 후 정보 등을 빼내는 행위가 피싱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보안 위협 형태는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분산 서비스 공격, 스니핑, 스푸핑은 종종 보기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무튼 보안 위협 형태를 보았고요.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보기 1번.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게 스니핑이 되고요. 그리고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가 스푸핑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키 입력 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는 행위가 키로거가 되고요. 여러 장비를 이용해서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디도스, 분산 서비스 공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CMOS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우선 바이오스가 있었어요. 그쵸?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어서 롬 바이오스라고도 한다고 했는데요.
해당 바이오스 안에 시모스라는 셋업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바이오스 안에 시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해당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은 저희가 외워주셔야 된다고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순서, 시스템 암호, 칩셋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20번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 되겠어요? 자,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설정할 수 있죠. 칩셋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팅 순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참고적으로 윈도우 로그인 암호는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이란 곳에서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윈도우 로그인 암호 변경은 시모스에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저희가 3회 기출 문제의 컴퓨터 1번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